저에게 2억의 빚을 떠넘기고 시신도 없이 죽어버린 남편. 그런데 오늘 그 악마가 상간녀와 웃고 있는 걸 똑똑히 보았습니다. 뻔뻔한 놈의 10주년 파티장. 피도 눈물도 없는 아내의 완벽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눈을 떴다. 알람이 필요 없었다. 몸이 먼저 알았다. 뼈가 먼저 알았다. 1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천장을 보는 거였다. 누런 형광등 불빛 아래 퀴퀴한 냄새가 배어있는 낡은 천장. 처음엔 그 천장이 낯설었다. 나중엔 그냥 익숙해졌다.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사람한테는 너무 쉽게 익숙해진다. 일어나면 먼저 손을 받다 버칠었다. 60이 조금 넘었는데 70도 넘어 보이는 손이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누워있고 저희가 손바닥엔 국물 튀긴 자국이 여기저기 박혀 있었다. 이 손이 한때는 남편 손을 잡던 손이었다. 이 손이 한때는 아이 볼을 만지던 손이었다. 지금은 그냥 국밥 끓이는 손이었다. 가게 이름은 진심국밥이었다. 이름을 내가 지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정말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차린 가게였다. 진심밖에 없으니까 진심으로 하자. 그렇게 생각했다. 평택 외곽 공단 옆 골목이었다. 화려한 상권도 아니었고 번화가도 아니었다. 공장 다니는 아저씨들, 새벽 배달 나오는 기사님들,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 사람들이 내 손님이었다. 새벽 5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에 닫았다. 16시간 그게 내 하루였다. 쉬는 날은 없었다. 쉬면 안 됐다. 쉬면 그날 벌이가 없고 벌이가 없으면 그달 이자를 못 냈다. 이자 그 단어가 10년 동안 내 머릿속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남편 이재호가 죽고 나서 내게 남겨진 건 딱 2가지였다. 영정사진 하나 그리고 빚증서 여러 장. 이재호 그 사람 이름을 입 밖에 맨 지가 얼마나 됐을까. 요즘은 거의 안 냈다. 생각도 잘 안 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생각하면 분이 올라왔다. 분이 올라오면 손이 떨렸다. 손이 떨리면 일을 못했다.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다. 10년 전 그날 나는 그 사람한테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저수지 근처 낚시터에 간다고 했다. 혼자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목소리가 이상했다. 뭔가 흔들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나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다. 사업이 잘 안 풀린다고 요 며칠 힘들어했으니까.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 다음날 아침 경찰이 왔다. 저수지에서 그 사람 차가 발견됐다고 했다. 신발도 있었고 지갑도 있었다. 하지만 시신은 없었다. 물이 깊고 수색이 어렵고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실종 그리고 몇 달 뒤 사망 처리.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아주 오래 울었다. 그 사람이 내 전부였으니까. 철없던 23세 만나서 30 넘어 결혼하고 평생을 같이 살았으니까 원망도 있었지만 그보다 슬픔이 먼저였다. 근데 슬픔도 사치였다. 사람들이 하나씩 찾아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1명, 다음엔 2명, 그 다음엔 여러 명. 다들 손에 서류를 들고 왔다. 자용증, 연대보증, 대출 서류 이름마다 금액이 적혀 있었다. 어떤 건 수백만 원, 어떤 건 수천만 원 합쳐보니 총 2억 3천만 원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진 빚이다. 내 빚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연대보증에 내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내가 찍은 도장이 아니었다. 하지만 서류상엔 내 이름이었다. 나중에 알았다. 그 사람이 내 도장을 몰래 파서 썼다는 걸. 하지만 그때는 그 사실을 증명할 방법도 힘도 돈도 없었다. 그냥 다 떠안았다. 아이는 없었다. 결혼하고 계속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차라리 다행인지도 모르겠다. 아이가 있었으면 그 아이까지 이 구렁텅이에 끌어들였을 테니까. 나는 혼자였다. 그리고 혼자서 다 갚겠다고 했다. 왜 그랬냐고 지금도 가끔 묻는다. 이재호 아내가 빚대 먹고 도망쳤다는 소리 듣기 싫었다. 그게 전부였다. 바보같이 처음 2년은 닥치는 대로 일했다. 식당 보조, 공장 야간, 청소 용역 하다 조금씩 모은 돈에 지인한테 빌린 돈을 보태서 이 국밥집을 차렸다 작았다. 테이블이 6개였다. 하지만 내 가게였다. 그때부터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국물을
밥을 먼저 올렸다. 사고를 우리고 육수를 잡고 밑반찬을 준비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서두르면 맛이 달랐다. 맛이 달라지면 손님이 줄었다. 손님이 줄면 그달 이자가 문제였다. 10년 동안 이자 한 번 밀린 적 없었다. 원금도 조금씩 갚았다. 처음 2억 3천이었던 빚이 이제 4천만 원 남았다. 거의 다 왔다. 진짜 거의 다 왔는데 무릎이 안 좋았다. 국밥집 일이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이라 무릎 연골이 달아있다고 했다. 병원비가 아까워서 자주 가진 않았는데 어쩌다 한 번 가면 의사가 이러다 수술해야 한다고 했다. 알아요. 근데 수술할 돈도 없고 수술하고 쉴 시간도 없어요. 그냥 살게요. 나 손님들은 대부분 좋았다. 단골들이 많았다. 공단 아저씨들이 해가 바뀌면서 나한테 그랬다. 사장님, 올해도 잘 부탁해요. 그 말이 좋았다. 그 말이 나를 새벽에 일어나게 했다. 그렇게 살았다. 그게 내 삶이었다. 평범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 근데 나쁘지는 않았다. 억울하지만 그래도 내가 일으켜 세운 것들이 있으니까 빚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다. 그 여름이 오기 전까지는 그 여름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봤다. 7월이었다. 평택장마가 끝나고 막 폭염이 시작될 무렵 국밥집은 여름에도 바빴다. 아니 여름이라고 장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더워도 국밥 먹는 사람은 먹는다. 땀 뻘뻘 흘리면서 뜨끈한 국물 마시는 아저씨들을 나는 10년째 봐왔다. 그게 사람이다. 그날은 장 보러 가는 날이었다. 수요일마다 나는 인근 재래시장에 갔다. 국밥집 재료 중에 일부는 마트보다 시장이 훨씬 쌌다. 특히 뼈, 사골이며 등뼈며 단골 정육점 아저씨한테 사면 마트 대비 30%는 더 쌌다. 10년을 다니니까 그 아저씨도 나를 알았고 나도 그 아저씨를 알았다. 오전 10시쯤 가게를 잠깐 비웠다. 알바애한테 부탁하고 나왔다. 시장은 15분 거리였다. 걸어서 갔다. 날이 더웠지만 택시 탈 돈 아깝다는 생각이 10년째 바뀌지 않았다. 시장 들어가기 전에 큰 길 옆 카페가 하나 있었다. 프랜차이즈 커피숍. 나는 그런 데서 커피 사 먹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날은 좀 더웠다. 목도 탔고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서 마시고 가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섰을 때였다. 유리 너머로 안이 보였다. 퉁유리로 된 카페라 안이 훤했다. 그냥 무심코 봤다.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연인인 듯한 젊은 커플, 노트북 펼친 직장인, 그리고 멈췄다. 심장이 멈춘 게 아니라 발이 멈췄다. 온몸이 멈췄다. 문을 잡으려던 손이 허공에 그대로 있었다. 창가 자리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남자와 여자. 남자는 등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자는 나를 향해 앉아 있었다. 여자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잘 꾸민 외모, 명품백, 손목에 금팔찌. 근데 나는 여자를 본 게 아니었다. 남자를 봤다. 뒷모습이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알았다. 모르겠는데 알았다. 어깨의 너비, 목덜미에 선 앉아있는 자세, 오른손으로 커피잔을 드는 방식. 10년이 지났어도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람의 습관들을, 그 사람의 모양들을. 이재호, 아니야, 아니겠지. 그 사람은 죽었잖아. 10년 전에 저수지에서. 시신도 못 찾았지만 사망 처리됐잖아. 내가 영정 사진 앞에서 울었잖아.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도 발이 움직이지 않았다. 남자가 고개를 돌렸다. 옆모습이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혔다. 이재호였다. 틀림없었다. 늙었다. 머리카락이 희끗했고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살이 좀 쪘다. 하지만 그 옆모습은, 그 눈가의 주름은, 그 턱선은 내가 30년을 봐온 얼굴이었다. 살아있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다. 다리가 풀렸다. 문을 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다. 심장이 어찌나 빨리 뛰는지 귓속에서 소리가 났다. 손이 떨렸다. 아니, 손만이 아니라 몸 전체가 떨렸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어깨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아,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내가 10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당신 빚 갚느라 이 꼴이 된 거 알아? 하고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발이 안 떨어졌다. 무서웠다. 뭐가 무서운지 정확히는 몰랐는데 그냥 무서웠다. 이 상황 자체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이 무서웠다. 남자가 이재호가 웃었다. 여자한테 뭔가를 말하면서 웃었다. 그 웃음을 나는 알았다. 기분 좋을 때 나오는 웃음이었다. 걱정 없을 때 나오는 웃음이었다. 그 사람이 나한테도 자주 짓던 웃음이었다. 근데 내 앞에서 그 웃음을 지은 게 언제였더라. 나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 나왔다. 시장도 안 갔다. 재료도 안 샀다. 그냥 왔던 길을 걸어서 돌아왔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 기억이 없다. 가게에 돌아와서 알바애한테 오늘 일찍 가도 된다고 했다. 흠자닥에 문 잠갔다. 그리고 창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소리 없이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그냥 나왔다. 10년치가 한꺼번에 나오는 것 같았다. 울고 나서 생각했다. 내가 지금 본 게 맞나? 닮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10년이 지났고 나는 지쳐있고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 아니, 그래야 했다. 착각이어야 했다. 근데 몸이 알았다. 그 사람이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다음날 그리고 그 다음날도 그 카페 앞을 지나갔다. 혹시 또 보일까 싶어서 사흘 동안은 안 보였다. 나는 이제 다른 방법을 썼다. 그날 그 여자, 명품백, 금팔찌, 50대 초반. 나는 그 여자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선명하게. 공포스러울 만큼 선명하게 스마트폰을 꺼냈다. 요즘엔 얼굴 사진으로 검색이 된다고 했다. 몰랐다. 젊은 알바 애한테 물어봤더니 가르쳐줬다. 카페 앞에서 멀찌감치 찍어뒀던 사진이 있었다. 흔들리고 흐릿했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다. 검색했다. 결과가 나왔다. 이름 정수진. 나이 53세. 직업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 대표. 회사 이름이 있었다. 수진 디자인. 경기도 수원에 사무실이 있었다. 회사 소개 페이지에 대표 사진이 떡하니 올라와 있었다. 그 여자였다. 틀림없었다. 나는 그 화면을 한참 봤다. 그 다음에 그 회사 주소를 검색했다. 지도를 띄웠다. 수원 인계동. 여기서 버스로 1시간쯤. 나는 그날 오후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 10년 동안 딱 3번 일찍 문 닫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 기일, 무릎 수술 상담, 그리고 이날 버스를 탔다. 수원으로 갔다. 수진 디자인 건물 앞에 섰다.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그냥 확인하고 싶었다. 내가 본 게 맞는지. 기다렸다. 2시간쯤 지났을까? 건물 입구에서 그 여자가 나왔다. 정수진. 직원인 듯한 사람과 얘기를 나누다가 차에 탔다. 그 옆에 남자가 있었다. 이재호였다. 두 사람이 함께 차에 탔다. 같이 자연스럽게 오래된 사이처럼. 나는 그걸 봤다. 그 순간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내가 10년 전에 박은 그 전화 한 통. 저수지, 신발, 지갑, 시신 없는 사망 처리. 그게 전부 계획이었다는 걸 알았다. 그 사람은 죽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나를 버리고 내 돈을 들고 이 여자와 도망쳤다. 집에 돌아왔다. 가게 창고에 쪼그리고 앉아서 밤새 생각했다. 10년이 한꺼번에 재생됐다. 새벽 4시에 일어나던 것들, 뼈 빠지게 국물 끓이던 것들, 빚쟁이한테 고개 숙이던 것들, 무릎이 아파도 쉬지 못하던 것들, 그게 전부 이 사람 계획 덕분에 내가 치러야 했던 값이었다. 아직 분이 안 왔다. 이상하게 아직 울음도 안 나왔다. 그냥 차가워졌다. 안에서부터 무언가가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 들었다. 유리 같은 게 한 번 굳으면 잘 안 깨지는, 하지만 깨지면 날카로운. 나는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다. 내가 섣불리 움직이면 이재호가 눈치채고 또 사라질 수 있었다. 10년 전에 한번 사라진 사람이다. 도망치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이다. 내가 감정적으로 달려들었다가 그 사람이 또 잠적하면 나는 영영 아무것도 못한다. 냉정해야 했다. 전화 한 통을 했다. 박진우, 오래된 단골 손님이었다. 공단 다니다가 지금은 작은 탐정 사무소를 차렸다. 처음엔 그냥 국밥 먹으러 오던 손님이었는데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 전 직업이 경찰이라는 걸 알았다. 퇴직하고 탐정하는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 새벽에 전화를 했는데도 받았다. 사장님, 이 시간에요? 미안해요. 근데 부탁할 게 있어서요. 다음날 만났다.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다 얘기했다. 10년 전 남편 사망 처리, 빚, 그리고 이번에 내가 본 것들. 박진우가
내 얘기를 끝까지 들었다. 중간에 끊지 않았다. 다 듣고 나서 한참 말이 없었다. 확실히 보셨어요? 남편 맞아요? 맞아요. 사진 있어요? 그쪽 사진. 여자 사진은 있어요. 남자는 뒷모습이랑 측면. 이 정도면 시작은 돼요.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근데 사장님,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제가 확인 다 될 때까지 절대 그쪽에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마세요. 알겠죠? 알았다고 했다. 박진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기다렸다. 가게 나가서 국밥 끓이고 손님 받고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기다렸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단골 아저씨들한테도 평소처럼 웃었다. 속은 돌덩이 같은데 겉으로는 그냥 국밥집 사장님이었다. 열흘이 지났다. 박진우한테서 연락이 왔다. 사장님, 나왔어요. 근데 좀 길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만났다. 박진우가 파일을 내밀었다. 사진, 주연물, 손으로 쓴 메모들. 일단 신원 확인됐어요. 이재호 맞아요. 숨을 들이켰다. 현재 이름이 달라요. 이재민으로 개명했더라고요. 10년 전에 시신 없이 사망 처리된 다음에 뭔가 손을 썼어요. 정확한 경위는 더 파봐야 하는데 어쨌든 현재 이재민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고 정수진 씨랑 사실혼 관계예요. 사실혼. 그 여자 회사 수진 디자인이요. 법인 대표는 정수진 씨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지분 상당 부분이 이재민 명의로 되어 있어요. 간접적으로. 또 경기도 용인에 단독주택이 있어요. 공시지가로만 8억 넘고 시세는 더 될 거예요. 그것도 정수진 씨 명의인데 취득자금 출처가 좀 불분명해요.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손을 꽉 쥐었다. 용인의 단독주택 8억. 나는 지금 월세 50만 원짜리 고시원 방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사장님, 10년 전에 그 사람이 사라지기 전 사장님 명의로 된 적금이랑 보험 해지한 거 알아요? 알아요.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몰라서 다 빠져나갔어요. 사라지기 2달 전부터 조금씩 총 6,400만 원. 그 돈이 정수진 씨 명의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어요. 6,400만 원. 내 적금이었다. 내가 결혼 전부터 모은 돈이었다. 친정어머니가 시집갈 때 주신 돈도 있었다. 그걸 다 그 사람이 갖고 나간 거였다. 더 있어요? 박진우가 잠깐 망설였다. 있어요. 말해요. 그 빚 2억 3천. 그거 전부 이재호가 만든 빚이잖아요. 알아요. 연대보증 서류에 사장님 도장. 그게 위조예요. 이재호가 사장님 도장 파서 쓴 거. 이건 사문서 위조예요. 그리고 그 빚들 중에 일부 실제로 돈을 빌린 게 아니라 이재호가 지인들한테 돈 돌려막기 하면서 만든 사기성 빚이에요. 즉 사장님이 법적으로 갚아야 할 이유가 없는 빚들이 섞여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이 감겼다.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빚을 내가 10년을 갚은 거였다. 얼마나요? 최소 1억에서 1억 2천은 되는 것 같아요. 더 파보면 더 나올 수도 있고.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처음으로 분이 올라왔다. 조용하게,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뜨겁게. 박씨, 네, 이거 다 법으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시간도 걸려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위장 사망은 사기죄예요. 도장 위조는 사문서 위조죄. 재산 빼돌린 건 횡령이나 사기로 볼 수 있고 거기다 불법으로 신분 세탁한 것까지. 이 사람 엄청나게 터질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알아요. 근데 사장님, 한 가지 더 말해요. 이재호가 지금 사는 게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수진 디자인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다음 달에 큰 행사가 있어요. 무슨 행사요? 수진 디자인 창립 10주년 기념 파티예요. 업계 사람들, 거래처, 언론 다 불렀대요. 이재호가 공동대표로 처음 공식 석상에 나오는 날이래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까지 준비해요. 한 달이었다. 딱 한 달. 나는 그 한 달을 살면서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국물 올렸다. 손님 받았다. 설거지했다. 문 닫았다. 그게 겉이었다. 안으로는 달랐다. 박진우와 매주 만났다. 그가 가져오는 자료들을 다 읽었다. 이재호의 현재 생활, 정수진과의 관계, 회사 구조, 재산 내역 꼼꼼하게 봤다. 기억했다. 국밥 레시피 외듯이 외웠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났다. 박진우가 소개해줬다. 이예수 변호사. 사기,
재산 환수 쪽에서 꽤 이름난 사람이라고 했다. 처음 만나는 날 나는 좀 쫄았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데를 처음 가봐서 국밥집 사장님이 이런 데에 오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잠깐 했다. 이예수 변호사는 내 얘기를 듣더니 노트에 뭔가를 적으면서 이랬다. 이거 꽤 강력하게 갈 수 있겠는데요. 그 말이 좋았다. 위장 사망만으로도 사기죄 성립이에요. 거기다 배우자, 명의 도용, 재산 빼돌리기, 신분 세탁까지 더해지면 실형도 가능해요. 그리고 민사로 동시에 가면 이재호가 현재 보유한 자산에서 사장님 몫을 환수할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사장님이 위조 서류로 갚은 빚이 최소 1억 이상이죠. 거기다 적금이랑 보험해지금 6,400만 원, 그리고 10년간 법정이자, 여기까지만 해도 2억은 훌쩍 넘어요. 상대 재산이 충분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2억. 내가 10년 동안 허리 펴고 번 돈이 2억을 아직 못 채웠는데 하겠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고소를 넣는 시점을 잘 잡아야 해요. 상대가 눈치채기 전에, 자산을 빼돌리거나 도망치기 전에. 다음 달에 창립기념 파티가 있어요. 그날 공식 석상에 나온다고. 이예수 변호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아요. 그날 맞춰서 갑시다. 준비가 시작됐다. 이예수 변호사는 고소장을 준비했다. 사기, 사문서 위조, 재산 횡령, 동시에 민사 청구도 준비했다. 박진우는 추가 증거를 계속 모았다. 이재호와 정수진의 동선, 재산 현황, 회사 구조, 자료가 쌓일수록 사건의 그림이 선명해졌다. 나는 그 사이에 한 가지를 더했다. 오래된 서류들을 뒤졌다. 이재호와 살 때 내가 보관하던 것들, 혹시 남아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결혼 당시 통장 내역, 적금 가입 서류, 부부 공동서명 서류들, 오래된 박스 안에 구겨진 채로 있었다. 국밥집 창고 한켠에 처박혀 있던 박스, 꺼냈다. 펼쳤다. 거기서 나왔다. 이재호가 결혼 전에 쓴 편지 한 장. 나한테. 내용은 별거 없었다. 생일 축하한다는 말, 앞으로 잘 살자는 말. 근데 그 편지 뒷장에 뭔가가 끼어 있었다. 오래된 영수증처럼 보이는 종이. 펼쳤다. 이재호 명의의 차용증이었다. 일자가 10년 전, 사라지기 3달 전 날짜였다. 빌린 사람 이름이 정수진이었다. 금액은 5천만 원. 이 돈도 내 적금에서 나간 돈이었다. 내 돈을 빼서 그 여자한테 빌려준 척 서류를 만든 거였다.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을 그 여자 이름으로 돌려놓은 거였다. 이예수 변호사한테 바로 전화했다. 이거 보내드릴게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집에서요. 오래된 박스에서. 완벽해요. 이거 결정적이에요. 완벽하다는 말을 변호사한테 들으니 이상하게 울컥했다. 울 게 아닌데, 이건 기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울컥했다. 이 종이 한 장 때문에 내 10년이 바뀌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좀 더 일찍 나왔더라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지금이라도 나왔으면 됐다. 파티가 열흘 남았다. 나는 그 열흘 동안 평소보다 더 열심히 국밥을 끓였다. 이상하게 손이 더 잘 갔다. 국물 맛이 더 좋다고 단골들이 그랬다. 뭔가 달라졌냐고. 나는 그냥 웃었다. 달라진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좀 더 힘이 생겼나 봐요. 박진우한테서 마지막 보고가 왔다. 파티 장소 확인됐어요. 수원 팔 달고 있는 호텔이에요. 참석자 200명 규모. 이재호가 공동대표로 인사 말할 예정이고 업계 기자도 몇 명 온대요. 업계 기자. 나는 그걸 메모했다. 그리고 사장님, 한 가지 더요. 이재호가 이번 파티 이후에 수진 디자인을 코스닥에 상장시키려는 계획이 있어요. 그 전에 공개 행사에서 얼굴 알리려는 거예요. 상장. 내 돈 들고 도망쳐서 내 이름 위조에 빚 떠넘기고 10년 동안 부자로 살면서 이제 상장까지. 나는 파티 전날 밤 오래간만에 잠을 잘 잤다. 꿈도 안 꿨다. 그냥 깊이 잤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개운했다. 무릎도 평소보다 덜 아팠다. 오늘이었다. 파티는 저녁 7시였다. 나는 오후 2시에 가게 문을 닫았다. 알바애한테 오늘 쉰다고 했다. 뭔 일 있냐고 물었다. 응, 좀 있어. 그 정도만 했다. 고시원에 들어가서 옷을 골랐다. 오래된 옷들이었다. 거의 다 작업복 아니면 평상복이었다. 그 중에 제일 나은 걸 꺼냈다. 검은 재킷,
검은 바지. 장례식에 입으려고 오래전에 산 거였다. 한 번도 입은 적 없었다. 오늘 입기 딱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재호의 장례식, 진짜 장례식. 화장실 거울 앞에 섰다. 오랜만에 제대로 봤다. 거칠어진 얼굴, 깊어진 주름, 새치 섞인 머리카락, 60 넘은 얼굴이 맞았다.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나빠 보이지 않았다. 이 얼굴이 내가 버텨온 증거이기도 하니까.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립스틱도 발랐다. 새 것이었다. 며칠 전에 편의점에서 샀다. 국밥집 하면서 립스틱 살 일이 없었는데 이혜수 변호사한테 전화했다. 준비됐어요? 저도요. 오늘 형사고소 접수됩니다. 동시에 민사도 넣어요. 오늘 저녁 파티 전에 이미 서류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언론 쪽은요? 박진우 씨가 경제부 기자 한 명한테 제보했어요. 파티 현장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충분해요. 택시를 탔다. 수원으로 갔다. 호텔 앞에서 내렸다. 건물이 화려했다. 입구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수진 기자인 창립 10주년. 불빛이 반짝였다. 잘 차려입은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잠깐 있었다. 10년. 내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무릎 아파 절뚝이면서 빚 갚겠다고 이를 악물었던 10년. 이 사람들은 그 10년 동안 일했구나. 이예수 변호사가 옆에 왔다. 박진우도 왔다. 셋이 잠깐 눈을 마주쳤다. 들어가요. 행사장은 호텔 2층 연회장이었다. 입구에서 초대장 확인을 했는데 이예수 변호사가 거래처 관계자인 척 처리했다. 들어갔다. 안은 넓고 밝았다. 꽃장식 테이블, 음식들, 사람들이 와인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업계 사람들인 듯한 중년 남녀들, 젊은 직원들, 그리고 앞쪽에 포토월이 있었다. 수진 디자인 로고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수진이 거기 서 있었다. 그 옆에 이재호가 있었다.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를 단정히 빗었다. 웃고 있었다. 사람들과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고 잔을 들고 당당했다. 아무렇지 않았다. 아무렇지 않게 웃는 그 얼굴이 나는 가장 무서웠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행사가 시작됐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정수진의 인사말이 있었다. 10년의 간사, 앞으로의 비전. 박수가 나왔다. 그 다음이 이재호였다.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공동대표 이재민입니다. 이재민. 이재호가 이재민이 됐다. 지난 10년 수진 기자인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조용히 앞으로 걸어갔다. 사람들 사이를 지나면서 이재호를 향해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다. 이예수 변호사와 박진우가 내 뒤를 따랐다. 행사장 앞쪽까지 왔을 때 이재호와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의 말이 멈췄다. 0.5초였다. 눈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그걸 봤다. 알아봤다. 나를 알아봤다. 나는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갔다. 마이크 앞 바로 옆까지 갔다. 이재호가 입을 다물고 있었다. 정수진이 뭔가 눈치챘는지 굳어 있었다. 행사장이 조용해졌다. 나는 이재호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조용하게, 마이크 없이. 그 사람 귀에만 들릴 만큼. 잘 살았어? 이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됐다.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이예수 변호사가 앞으로 나왔다. 이재호 씨, 법무법인 청명 이혜수 변호사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의 사기, 사문서 위조, 재산횡령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동시에 민사 청구도 제기됐고요. 영장은 내일 아침 청구 예정입니다. 행사장이 완전히 얼었다. 정수진이 뭔가 말을 하려고 했다. 이예수 변호사가 그쪽을 봤다. 정수진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공모 혐의로 함께 고소됐습니다. 박진우가 옆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사진을 찍었다. 그 옆에 모르는 남자가 작은 수첩에 뭔가를 적고 있었다. 기자였다. 이재호가 나를 봤다. 뭔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다. 입이 움직였다. 근데 소리가 안 나왔다. 나는 그 사람을 봤다.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욕도 하지 않았다. 그냥 봤다. 똑바로. 이 사람이 예전에는 내 전부였다는 게 지금은 믿어지지 않았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낯선 사람이었다. 내 10년을 훔쳐간
낯선 사람. 나는 뒤돌았다. 행사장을 나왔다. 밖으로 나오니 밤 공기가 시원했다. 이해수 변호사가 나왔다. 수고하셨어요. 아니에요. 수고하셨죠. 박진우도 나왔다. 웃고 있었다. 기자가 내일 기사 쓸 것 같아요. 이재호가 오늘 이후로 공개석상 나오기 힘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어떻게 돼요? 실제로. 이해수 변호사가 설명했다. 형사 절차가 진행되면서 자산 가압류가 들어갈 것이고 용인주택과 회사 지분에 대한 동결이 이루어질 것이고 재판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면 그 자산에서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정도 증거면 강하게 갈 수 있다고.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호텔 앞 계단에 앉았다. 검은 재킷, 검은 바지, 장례식 옷. 오늘 진짜 장례식을 치렀구나. 이재호의 장례식이 아니라 내가 10년 동안 붙잡고 있던 것들의 장례식. 억울함, 분함, 모르는 척 덮어두었던 슬픔. 오늘 다 치렀다. 박진호가 옆에 앉았다. 밥 먹어요, 사장님. 오늘 뭐 드셨어요? 생각해보니 아무것도 못 먹었다. 국밥 먹으러 가요. 다른 집 가도 되잖아요. 오늘만큼은. 나는 웃었다. 오랜만에 웃었다. 힘들어서 억지로 짓는 웃음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웃음이. 우리는 걸어서 골목으로 들어갔다. 수원 골목. 불빛이 있었다. 국밥집 간판이 보였다. 들어갔다. 따뜻했다. 나는 오랜만에 국밥을 다른 사람이 끓인 것으로 먹었다. 맛있었다. 내 것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맛있었다. 이해수 변호사가 국물을 마시면서 말했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사장님이 이겼어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이겼다는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었다. 잃은 건 잃은 거고 빼앗긴 10년은 돌아오지 않는다. 법이 다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재호 때문에 새벽에 눈 뜰 필요 없었다. 이제 더 이상 그 사람 빚 때문에 무릎 아픈 걸 참을 필요 없었다. 이제 그 사람은 내 삶에서 끝났다. 완전히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게 이기는 거라면 이긴 거였다. 국밥을 다 먹었다. 밖에 나오니 바람이 불었다. 여름 끝 바람이었다. 좀 있으면 가을이 올 것이다. 나는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다르다. 오늘 이후로는 그 시간이 다르다. 내가 원해서 일어나는 거다. 내 가게를 위해서, 내 손님들을 위해서. 이재호 때문이 아니라 그게 나한테는 달랐다. 평택으로 가는 버스를 탔다. 창가에 앉았다. 밖을 봤다. 불빛들이 지나갔다. 가게 불빛, 아파트 불빛, 가로등 불빛. 누군가의 새벽이 저기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조용히 잠이 왔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함을 삼키며 묵묵히 버텨온 주인공의 통쾌한 참교육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속 시원한 사이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인공의 새로운 인생을 함께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친 하루를 달래줄 따뜻하고 속 시원한 사연의 등불이 되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